자, 러시아의 이제 남하 정책을 볼게요. 자, 니콜라 1세 전제 정책을 보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러시아의 이제 최근에, 근래 이제 그 왕들, 황제들 이제 순서를 좀 보는데, 먼저 이제 알렉산더 1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니콜라 1세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2세, 그 다음에 알렉산더 3세, 그 다음에 니콜라 2세, 이렇게 이제 순서가 이제 되는데, 자, 알렉산더 1세 때 이제 대표적인 러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이 나폴레옹이 이때 침입했어요. 나폴레옹. 자, 나폴레옹 침입되면서 자유주의도 같이 오죠. 그래서 니콜라 1세 대관식 때 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젊은 장교들이 일어난 것이 데카포리스트의 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2세가 이제 즉위하는데, 알렉산더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게 농노제를 폐지했죠. 자, 그렇지만 이제 암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3세는 이제 뭘 했어요? 반동 정치를 했어. 잘해줘봤자 쓸모없다. 그래가지고 프랑스 자본을 끌어다가 산업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의 노동자가 증가되고요. 자, 그 다음에 로마노프 마지막 황제가 누구냐면 니콜라 2세인데, 니콜라 2세 때 이제 뭐냐면 러시아 혁명이 나요. 이런 가정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공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알렉산더 1세 이후에 즉위한 사람이 니콜라스 1세인데, 이때 이제 뭐가 일어났냐면 데카포리스트의 난이 나요. 이게 12월파의 반란이라고도 해석이 되죠. 내용은 이제 그 전에 나폴레옹 침입이 있었다 보니까 이 통해서 프랑스의 자유주의에 영향을 받게 돼서 그 당시 그 자유주의의 공기에 접한 그 젊은 장교들이 그 당시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뭔가 근대화를 이제 한번 서구화를 시켜보겠다 했는데 니콜라 1세 대관식 때 했지만 그거 진압이 당했죠. 그래서 그때 이펑군주의 실시, 농노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했지만 이제 진압됐고 그때 이제 그 니콜라 1세는 한번 걷고 나서 안 되겠다, 자유주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반동 정치를 강화시켜 나가죠. 그래서 이 데카포리스트는 비록 실패했지만 위로부터 혁명이죠. 왜냐면 여기 그 당시에 이제 거기 주도했던 젊은 장교들은 농도 출신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엘리트 장교는 러시아 엘리트 장교들은 대부분 귀족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짜르 체제의 어떤 뭐냐 그러니까 나름대로 수혜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이 쿠데타를 감행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위로부터 혁명이야. 뭐와 비슷하냐면 갑신정변 아시죠? 이 갑신정변과 비슷한 경우예요. 자, 하여튼 10월 혁명을 넘어가는 가독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이제 이때 폴란드 독립을 하니까 폴란드 독립운동을 진압했죠. 7월 혁명 이후에. 그리고 이제 남하 정책이라고 이제 크림 전쟁을 도발하죠. 크림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흑해 연안에 있었던 크림 반도에서 일어난 전쟁 크림 전쟁이죠. 요 크림 전쟁을 누가 장하고 있었죠? 오스만이 장하고 있었는데 요걸 이제 뭐냐 먹으려고 이제 공격을 하다가 오히려 영국과 프랑스하고 떨어져서 깨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러시아의 뭐냐면 후진성이 드러나게 되고요. 이 크림 전쟁을 보고 나서 그 즉위한 황제가 누구냐면 알렉산더 2세죠. 그래서 예전에 그와 관련된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고요. 자, 그래서 크림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인텔 개체가 형성돼 갖고 앞으로 이제 러시아의 근대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걸 이제 논의하기 시작해 이들이 위해서. 그래갖고 이제 두 가지 흐름이 등장하죠. 하나가 이제 서구주의자들, 그러니까 서구화의 어떤 모델로 해가지고 주장했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정통 문화를 강조한 그 두 가지 슬라브화 이렇게 해갖고 이제 등장했다. 근데 이 정통 문화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표 헤르치고 이 사람이 미륵 공동체를 강조해. 러시아 고유의 미륵 공동체, 마을 공동체, 그 농업 공동체를 강조하고요. 이들이 이제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나르드니크에 영향을 줘요. 이들이 이제 나중에 뭐가 되는 거죠? 인민주의자, 그 다음에 뭐 사회혁명당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죠. 러시아 투의 어떤 동천 사회주의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줬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알렉산더 2세의 기억 볼게요. 알렉산더 2세는 예전에 재작년 시험 문제 나왔던 사람이죠. 농노개혁 관련된 문제가. 그래서 이제 그 개혁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즉위할 때 크림 전쟁에서 패배한 걸 봤어, 러시아가.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이대로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크림 전쟁 패배를 이제 바탕으로 러시아의 효율성을 인식하고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개혁 내용을 보면 유럽 여행과 출판물 권열 완화, 정치복 속박 이런 것들을 했고 1861년에 농노를 해방시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러시아의 농노들은 전 인구의 40%를 해방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뭐냐면 해방을 시켰다. 왜 해방을 시켰냐? 일단은 러시아를 근대화시키고 산업화시키려면 공업 노동자들이 필요하죠. 근데 농노 상태에서는 도저히 그들이 이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들 해방을 시켰던 거죠. 내용은 이제 종전에 이제 그 영주율 폐지하고 농노의 인심 예속성을 철폐하고 그다음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토지를 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토지를 공짜로 준 게 아니에요. 유상 분배를 했다. 토지의 유상 분배. 결과를 보면 자연농민층이 출현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러시아 자본주의, 산업화의 어떤 촉진제가 되죠. 왜냐면 러시아의 어떤 자본주의 산업화를 하려면 농노 상태의 그런 대부분 농민들, 그 국민들 가진 상태에서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으로 작용됐다. 지주 기주층이 몰락하고 농민들이 완전하게 노동자로 이제 편입되지는 않았지만 주로 농한기 때 왜냐면 아까 이제 토지 유상 분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갚아야 될 거냐. 근데 농산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가까운 공장에 가고 일을 해줘야 돼. 겨울 때. 그러면서 이들이 계절 노동자 이제 시장으로 편입되면서 점점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정업적인 노동자로 전환하는 그런 배경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 개혁이 이제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안 먹히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그 외에 이제 개혁을 보면 이제 한계도 있긴 한데 한계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지방의회를 설치하고 사법제도를 개헌하고 그 다음에 제한적인 대학 자체를 허용하면서 그 다음에 군제 개혁을 단행했죠. 징병제 같은 그리고 이제 요 당시 남한 정책을 추진한 것을 너투 전쟁을 이제 크게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베르린에서 이제 자리를 냈지만 이건 뒤에 좀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런 개혁들 특히 이제 아까 그 농농 개혁 해방의 한계를 보면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자 일단은 그 부르주아의 정치 체제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 부르주아를 정치적으로 정부에 예속을 했고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농노를 해방했지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토지를 분배를 했죠 근데 토지를 분배할 때 할당된 토지를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좀 미드나는 어떤 그 농동 공동체에 소속을 시켜요 이 미륵이 이제 이 토지를 주기적으로 재분배하는 권리가 있어. 예. 이거 미륵이라는 총각 공동체에 소속해서 완전 잘 누리지 못했다. 그 다음에 종조의 많은 보유지들, 그러니까 보유지라는 것은 예전에 이제 그 농노제 했을 때 지주들에게 대여받은 그 경작권을 가진 토지들이 지주에게 많이 뺏겼고, 그 다음에 할당된 토지도 아까처 말했죠. 그냥 주는 게 아니죠. 유상분배를 해줬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 돼. 그래서 이것이 장기간 거쳐서 상환권 부담을 해야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서강에 있는 내용인데요. 잘나는 토지 임차 가운데 고유의 지대와 경제 외적 관계 요구 등 반봉거적인 어떤 농업 구조가 잔존됐다. 이 잘나는 토지가 뭐냐면 은유적인 건데 농민들이 이제 예전에 이용했던 토지도 있어. 그러니까 농경지 외에도 그 목축지 있죠. 방목지. 그 다음에 가축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걸 잘나는 토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토지들이 이제 예전에는 자유롭게 그냥 농촌 간섭에 따라서 이용을 했는데 나중에는 농민들이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부족해. 네, 경작지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잘나는 토지들 이제 좀 이용해가지고 뭐냐면 농사를 지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예전에 공유지들, 그러니까 잘나는 토지들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지주들이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지주들이 그냥 빌려줬겠어요? 아니죠. 종전의 지대보다 훨씬 더 높은 걸로 빌려준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또 임차하는 과정에서 이 토지를 계속 받으려니까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지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잘나는 토지를 임차한 가운데 고유의 지대와 어떤 경제 외적인 욕구가 다 강요해서 그 반봉건적인 어떤 관계는 계속 남아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종전에 이런 미드라는 토지를 통해서 이제 그 다시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주기적인 어떤 재분배 권리를 가졌다 이렇게 했는데 요게 나중에 이제 누구의 개혁에 의해서 없어지게 되죠? 스트로핀이라는 사람 있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이 사람들이 이제 개혁을 통해서 없어져. 미륵 공동체를 이제 해체시키고
미드에 땄던 그 토지를 개인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스토피는 의도했던 것은 그 개인에게 주면서 중상층을 이제 뭐냐면 중소농민층, 형성해서 누구한테 충성을 해서 짜르 체제를 유지하는데 이용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사회혁명당이나 이제 분노를 불러일으켜서 스토피는 이제 나중에 암살당하는데, 자, 그럼 나르니키를 보자. 이 나르니키 인민주의 운동이라는데 배경을 보면, 자, 농노해방의 불철주와 반동주의 부활 등등 해가지고 이제 했고, 이들은 농민의 계몽을 통해 보다 철저히 사회개혁 운동, 그러니까 러시아 특유의 사회주의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분화우드 운동을 펼쳤죠. 인민속으로. 그래서 이제 지식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냐 계몽하려고 했지만, 일단 그 당시에 그 농민들이 그렇게 수준이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드 지배체제의 농민들은 이들 별로 안 좋게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 신고를 하고 정부 탄압도 들어가고 결국 실패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패하니까 결과 허무주의와 무정부주의 운동이 강화되면서 테러 암살 그 하는 과정에서 누가 암살당했냐면 사형 그 알렉산더 2세가 이제 결국 암살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나르니키 인민주의 운동은 어디로 계승되죠? 사회혁명당으로 계승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경험 때문에 러시아 공산주의색들이 나중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 못 믿는 거야. 이 사람들은 짜르에 너무 숭배돼 있다. 예전에 도와줘 갔더니 요거 오히려 신고당하지 않았냐. 그 이제 농민보다는 이제 어디에 이제 초점을 맞추냐면 노동자. 초점을 맞추죠. 그냥 개별적인 어떤 혁명가나 사상가에 따라 입장이 다르지만 러시아 공산당, 러시아 사회주의자든 그 뭐냐면 특히 그 나중에 사회민주당 얘들은 이 농민들 잘 안 믿어요. 무식하고 이제 뭐냐면 그 짜르에 매몰돼 있는 사람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무시당하죠.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알렉산더 2세가 이제 뭐냐면 죽으니까 잘해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알렉산더 3세 때 뭐가 일어나죠? 반동 정치가 일어나죠. 근데 이때 특징은 뭐냐면 이 반동 정치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억압적인 분위기였지만 경제적으로 상당히 산업화됐어요. 그 당시 그 프랑스의 자본들이 많이 유입해 들어와요. 그래서 프랑스 자본들이 유입되면서 그 러시아의 산업화를 이끌게 되죠. 대신 니콜레 2세까지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뭐가 확산된다? 사회주의 확산돼요. 이때 사회주의는 앞에서 언급한 그 인민주의자 외에도, 그 인민주의는 이제 러시아 특유의 사회주의를 중심 주장했던 거고, 근데 이때 사회주의는 이제 마르크스 사회주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사회민주당이 창설되고 이렇게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앞에서 언급했던 러시아 투르크 전쟁을 볼게요. 너투 전쟁을. 자, 이 너투 전쟁 같은 경우에는 발칸 반면에서 이제 그 당시 오스만 투르크 지배하는 발칸 반면에 누가 많이 살고 있냐면 슬라브 계통의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그 있었는데, 러시아는 그때 번슬라브주의를 내세우면서 그들의 큰 잔림을 이제 자처했죠. 그래서 이들을 자기 세력으로 두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충돌이 일어나, 오스만 투르크하고. 그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투르크 영내에 이제 불가리아 학살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러시아하고 투르크 간의 한판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무슨 조약을 맺게 되냐? 산스테파노 조약을 맺게 돼요. 그 내용에 보면 이제 불가리아 자치를 인정하고, 그다음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루마니아가 독립돼요. 물론 이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독립한 거는 이 산스페가 조약 개가 됐지만 그 후에 차이치가 독립한 거예요. 갑자기 유전을 외우다 갑자기 독립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미 이제 19세 후반에 들어가면 알바니아하고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독립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하여튼 이 나라들이 나중에 이제 그 미회복 지역, 그러니까 독립되지 않은 발칸 국가들을 이제 독립시키기 위해서 무슨 동맹을 맺게 되죠? 발칸 동맹을 맺어서 제1차 발칸 전쟁이 나죠. 이거 뒤에 얘기하고요. 근데 이제 이 산스파르 조약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에는 너무 이제 그 뭐냐면 러시아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반발한 거야. 영국이나 프랑스들이. 그래갖고 이제 그 안 되겠다 해서 베르린을 소집하다. 이 베르린은 누가 소집했을까요? 비스마르크. 그래서 비스마르크 외교정책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비스마르크는 그 당시에 무슨 정책을 유지했냐면 형상 유지 정책을 했어. 그래서 프랑스 고립화 정책하고 형상 유지 정책을 했죠. 그래서 영국과 이제 오스트리아가 반대하니까 비스마르크가 중재해서 산 스테파노 조약을 폐기하고요. 남하 정책을 좌절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베르린에서 어떤 내용을 결정했냐 이것도 이제 좀 살펴볼 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당시에 이제 보스니아와 헤르체코비아 지역이 있어. 지금도 이게 여기 국경 분쟁이 있었던 지역이죠. 여기는 상당히 민족이 다양해. 거기 크리오티안도 있고 그 세르비아 계통도 있고 이슬람 계통도 있고. 자, 하여튼 이거는 이제 오스트리아가 이제 행정 관리하는 거는 이제 인정해요. 오스트리아 행정 관리. 그러니까 행정 관리를 한다는 거는 여기를 이제 원래 트로코 영토를 인정하긴 하는데 실제 행정권 누가 행사하냐면 오스트리아가.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이제 여기를 또 어디에 목적? 청년 트로코당 운동 때 1908년에 일어날 때 혼란한 틈을 타서 여기를 아예 그냥 자기 땅으로 편입을 시키죠. 그러니까 누구의 불만을 사게 된 거야? 나중에 요 당시 세르비아 불만을 사게 되고 나중에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이제 사라예보에 이제 방문했을 때 죽게 되잖아요. 총살당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당시에 러시아의 흑해 영토, 러시아 이제 그다음에 러시아의 이제 그 당시 그 뭐냐면 흑해 부근의 영토를 인정하고요. 네. 그 대신에 영국은 어디를 갖게 되냐면 그날 사이프루 섬이 있어. 사이프루 섬.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사이프루 키프루스잖아요. 키프루스. 네, 키프루스 섬이죠. 네, 사이프루가 아닌 키프루스 섬을 갖게 되는 거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가리아 영토를 좀 축소시키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언급했던 발칸 3개국 독립을 인정을 해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뭐 누마리아 이런 나라를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거죠. 불가리아를 자치구 만들어놓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서로 간에 화해를 해갖고 그 베른해를 개최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계기로 남아 정책이 좌절됐다 러시아 입장 때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참고로 이 비스마르크 베르니가 요 베르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있죠. 아프리카 영토를 이제 관련된 베르니도 있어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상가 문화인데 이거는 나중에 살펴보기도 하고 한번 이제 러시아의 발전 과정을 좀 읽어볼게요. 자, 19세기 초에는 러시아는 여전히 농노제를 기반으로 둔 후진적인 전제국가였다. 알렉산드리스는 이러한 러시아 개혁의 뜻을 두고 내각제를 도입하고 새로운 관료조직을 마련했으나 토지귀족은 이를 독점하여 결국 황제의 전제정치 지배가 토지귀족의 관료조직을 통해 운영한 것에 불과했다. 한편 유럽의 자유주의 물결은 일부 토지귀족과 청년장교 그리고 대학생을 비롯한 지식인층에 침투했으며 그들은 농노제와 전제정치 폐지를 목표로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있었는데 이게 데카포리스트죠. 예, 12월당이라고 하는 그들이 이제 니콜라이 1세 대관식 때 반란을 일으켰다 국가 진압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즉위 직전에 데카포리스트 반란을 경험한 니콜라이 1세는 철저한 반동 정치를 실시했다. 그래서 출판물의 검열을 엄격히 하고 대학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으며 러시아인들 해외여행과 유럽인들 입국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비밀경찰로서 질서 유지를 기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근대적인 사회개혁을 담당한 시민계층이 자라나지 않고 있던 러시아에는 이른바 인텔리게이체 계층이라고 부르는 러시아 특유의 지식층들이 이를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 지식층들은 유럽적인 방식을 택하는 서유주의자와 그 다음에 러시아 고유의 것을 존중하는 신슬라브파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다. 그 어느 정도 비밀경찰의 철저한 감시하에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고 순수 문학이나 학문을 통해서 개혁의 뜻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 일찍부터 흑해방면에 진출하려고 했던 남진 정책을 가지고 있었으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니콜리스의 말년에 이어 팔레스타인 성지 관리권이 프랑스에 넘어가니까 러시아는 트루코에 대해서 러시아 정교의 보호와 해역지대의 러시아 특권적 지위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게 되니까 트루코에 선전했다. 그래서 이 방면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가 트루코와 동맹을 맺고 러시아에 진출해서 큰 전쟁을 일으켰죠. 근데 세바스토니 공반전을 중심한 전쟁에서 러시아 패전이 끝났고 파리 조약을 통해서 또 파리 조약 나왔네요. 예, 파리 조약이 주 나왔는데 러시아는 몰다비아와 왈리키아를 포기하고
흑기의 중립을 약속했다. 그래서 크림 전쟁을 즉위한 알렉산더 2세는 패전의 충격을 받고 내정 개혁의 필요성을 정했다. 요거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크림 전쟁에. 그래서 알렉산더 2세가 이제 뭐냐 개혁의 필요성을 느낀 전쟁이 크림 전쟁이죠. 그 유럽에 대한 여행을 완화하고 정치의 법을 선포하는 동시에 출판물에 대한 검열도 완화했다. 이러한 개혁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1861년에 그 농노해방론이다. 4천만 이상의 인간을 하나의 법률로 해방시킨 이 개혁은 거대한 것이었으며 농민에 대한 실제 혜택도 별로 없었다. 농노 해방은 왕실 소유든 개인 소유든 모든 농민이 해방되었고 각 농가는 일정한 토지를 확대받았다. 근데 이제 개인 단위로 받은 게 아니라 미득 단위로 받은 거죠. 그래서 종주의 보유지,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지는 지주에게 많이 뺏겼고 할당된 토지도 장기간 걸친 상환으로 부담하게 되었으며 그나마 그 토지는 미드라는 농업공동체에 소속됐고 미드는 이 토지를 주기적으로 재분배할 권리가 가졌다. 여기에서 한계가 보이는 거죠. 한계 내용이. 그러므로 농민은 완전한 자유가 없었으며 종전의 지주 대신에 농업공동체에 얽매이게 되었다. 그러나 어떻든 농민은 형식적으로 자유를 가졌으며 법적인 평등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고 싶어도 다른 데 가도 말리진 않아요. 근데 가면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니까 실질적인 자유는 없는 거죠. 자, 이 자유로워진 농민은 자본주의 생산에 노동력으로 제공되어 자본주의 발전한 요인이 되었다. 자, 농노해방으로 지주가 그의 영지에 행했던 사법권과 경찰권이 사라지고 지방행정의 정비가 필요성이 생겼고 그리고 1864년 까다로운 선거 절차에 의하여 하나의 지방 유지들이 지방 유지로 구성된 챈스트포라는 지방의회가 이제 그 창설됐어요. 그래서 지방의 재정, 교육, 의료, 과학적 농업, 도로 보존 등 광범위한 지방행정을 관장하겠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영주들이 했는데, 이제 영주들이 했던 이제 그것을 이제 못하게 되죠. 농노제 폐지되면서. 그래서 이런 챈스트프란 지방의회에서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참고로 예전에도 했지만 유럽에서는 어떤 게 의회가 입법권만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의 행정권이나 사법권도 같이 행사하는 지역도 있어요. 예. 자, 이어 알렉산더는 도시에서 시위를 설치하고 사법제도를 개선해서 배심원 제도를 도입했고 대학에 대한 감독을 완화한 동시에 21세기에 달한 장정을 계급의 구별 없이 진입하는 군제개혁도 단행했다. 자, 알렉산더 2세의 이러한 개혁은 러시아 인텔 계층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건 너무나 전진적이고 미온적이었으며 전제 정치 그 자체에 대한 아무런 번역이 없는 것이었다. 그래야 일부 인텔 계층은 기존의 모든 가치와 간섭을 빠진 권위를 부정하는 말하자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허무주의에 빠졌죠. 그 중에 바코니의 무정부주의나 폭력적 혁명 등의 세대를 받은 자도 있었고 농민의 중요성을 혁명에 위한 농민의 계몽을 강조하는 라브로프의 영향을 받은 자도 많았다. 그래야 대학생을 비롯한 인텔 계층은 허무주의를 떠나서 나르딘킹에 되어 인민소로 해서 농민 속에 파고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농촌 생활을 몰랐고 농민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 몰랐겠어요? 그 대학생들 대부분 어떤 사람, 농민 출신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귀족 출신이야.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죠. 자, 그들은 농민에 대한 낭만적인 견해는 꼭 사라지고 1870년에 강한 탄압으로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다. 뒤에 이제 남아있는 건 혁명적 가격파로서 그들은 자본주의적인 어떤 시민사회가 형성되기 전에 기존 사회에 정복하고 농촌의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주장하면서 폭력과 테러를 중요기로 삼았다. 이들은 인민의 의지라는 테러리스트를 만들고 알렉산더 2세의 논의 끝에 1882년 짜를 살해하는 데 성공했고 때마치 알렉산더 2세는 매우 중요한 새로운 개혁을 이제 승인한 직후였다. 이 알렉산더 2세를 죽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레닌의 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레닌이 형이 죽었고 그걸 바라본 이제 어린 레닌이 뭐가 된 거야? 사회주의자로 변신한 거죠. 예. 자, 알렉산더 2세의 내정개혁은 국력배약을 바탕으로 대외발전에 큰 목적이 있었다. 1876년 발라를 일으킨 불가리아인들 트로크가 대대적으로 학살사건을 계기로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트로크를 공격했죠. 너트 전쟁이죠. 그래서 산스페트라 조약의 맺고 트로크하고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등과 불가리아 자치를 승인하겠다. 자, 서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서총에는 이게 이때 조약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렇게 승인받아서 독립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이제 요때 그 부분에 이제 뭐냐면 그 나라들이 조금씩 독립을 한 것을
뭐 이게 뭐 그때 뭐 공식화됐다 뭐 이렇게 해석하든지 이걸 계기로 해갖고 그 나라들이 이제 점차 독립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조약은 곧 영국과 오스트리아 간에 강한 항의를 받게 되고 비스마르크의 조정은 베를린에 수정됐다. 즉 불가리아를 비롯한 새로운 나라들의 동료 영토를 대폭 축소시키고 영국 키브루스성을 얻는 대신에 오스트리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한편 알렉산더 2세의 암살로 그 뒤를 계승한 알렉산더 3세와 니콜라이 2세는 극도의 반동화되는 전제 정치를 한층 강화되고 자유주의를 철저히 탄압했다. 그런 과정에 농민은행이 설립되어 농민의 상환급 지불이 용이해지고, 그러니까 토지를 빌린 대가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돈을 이렇게 지불하는 거 있었죠? 근데 이제 농민은행에서 이제 대신 지불해주고, 뭐 이제 나중에 이제 농민을 통해서 이제 농민도 지불하는 방식이겠죠? 자, 여성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 등 약간의 개량은 없지 않았다. 특히 1890년대부터 러시아에선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고, 동아치 지역에서는 석탄 지대가 개발되기 시작했고 바쿠에는 유전이 이제 석유를 산출하게 되었다. 강철과 면의 생산도 증가했다. 철도 부속이 활발해졌으며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위태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제 하죠. 그래서 산업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산업이 발전에 따라 도시 노동자의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노동시간의 11시간 고정을 비롯한 노동재건의 개선을 시도할 수 있었으나 매우 미흡하여 파업이 빈번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의 그에서는 마르크스주의가 뿌리가 내리고 그 1898년 사회민주당이 조직됐다. 앞에 원래 이 사회민주당은 원래는 공산당이에요, 명칭이. 그러니까 러시아 공산당의 말인데 러시아 사회민주당 쓴 게 아까 그 당시 공산당들이 주도해갖고 폭력적인 시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공산주의란 말이 좀 약간 불편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좀 온건한 사회당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야. 사회민주당이라는. 그래서 형이 항제의 암살을 기도하다가 처형된 중상층 출신의 레닌이 두각을 이뤘다. 레닌은 중앙의 견고한 소수 집단, 전위 집단이 당을 지도를 할 걸 주장했고 1903년에 브뤼셀과 런던의 당대에서 다수가 그를 지지했기 때문에 볼세비키라고 하죠. 그래서 맨세비키는 소수파, 볼세비키 다수파인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대의원들이 그렇게 지지했다고 하는 거고 실제 구성원은 맨세비키가 다수고 볼세비키가 소수예요. 예. 그래서 이에 반해서 반대로 당의 허술한 민주주의 조직을 주장한 소수파는 맨세비키라고 불렸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예전에 시험문이 나온 게 맨세비키하고 그 다음 볼세비키의 차이점을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두 가지 차이점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전위 조직을 볼세비키는 강조하고 근데 이에 반해서 맨세비키는 대중 조직 같은 거죠. 좀 약간 허술한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2단계 혁명론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야. 그래서 2단계 혁명론은 부르주아 혁명론하고 그 다음에 뭐죠? 프롤레타리아 혁명론 이렇게 두 단계 나누죠. 근데 이제 러시아는 납부된 사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르주아 혁명론이고 나중에 이제 뭐가 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론이죠.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맨세비키하고 뒤에 이제 인민주의자에 영향을 받은 사회혁명당은 2단계 혁명론을 지지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에 반해 볼세비키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죠.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두 파가 모두 사회민주당 내에 머물렀다. 한편 마르크스주의와 달리 자유주의자를 중심한 온건파 개혁파들 입헌민주화 카테제를 이제 했고 그 단계에서 러시아의 앞날을 점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여기다 하나 더 이제 추가하자면 그 인민주의자들 있죠. 인민주의자들은 뭘 이제 개편했다? 사회혁명당으로 개편돼요. 사회혁명당. 그래서 이 사회혁명, 얘네들은 이제 같은 사회주의자지만 러시아 특유의 사회주의, 미륵 공동체를 강조하는 사회주의야. 그리고 이제 2단계 혁명 수용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2단계 혁명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혁명당은 나중에 농촌의 학살인데요. 이 사람들은. 예. 그런데 말해서 이제 그 사회민주당은 러시아 사회민주당은 어디를 바탕으로 하죠? 도시를 바탕으로 해요. 이게 좀 약간 지식 기반이 다르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밑에 19세기 사회 문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뭐 앞부분은 읽을 필요 없고, 농촌 인구였고, 어떻고 뭐인데,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사회구조의 계급도 뭐 그냥 너무 추상적인 얘기고 그 일반적인 얘기들을 쭉 적어놨기 때문에 요거는 시험 나오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잠깐만요. 이게 로딩한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건너뛰고요. 예. 가족 생활도 이제 관심 있는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자, 그러면 그 밑에 자연과학 발달을 이제 볼게요. 거기에 좀 눈여겨볼 19세기는 과학의 세기라고 이제 불릴 만큼 뉴턴이의 자연과학 기술과 발전이 눈부실 정도로 현저했고, 이 발달 속도는 날이 갈수록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유럽 근대 문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였으며 유럽으로 하여금 가장 일찍이 산업혁명, 즉 산업화에 이룩하고 그로부터 산업과 물질 문명에서 선진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쭉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좀 눈여볼 게 19세기 때 생물학의 발달 과정에서 좀 볼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죠. 다윈의 진화론. 그래서 다윈은 그 자연 도태 방법에 의한 종의 기원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그 생명이 장기간에 걸쳐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이 진화한다는 설을 주장하면서 진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생존 경제, 뭐 적자 생존 이런 자연 도태 이런 개념을 이제 제시했다. 자, 근데 이제 이 다윈의 진화론이 올 때 이제 그 당시 성경의 창세기관을 믿었던 기독교인들이 그때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근데 요게 생물학의 이제 다윈이 이제 주장한 그 자연 도태 이론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사회적 다윈주의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찰스 다윈이 이런 법칙은 자연 세계에만 적용되지 인간 세계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어디에 적용한 거야? 이걸 사회에 적용돼. 이걸 사회적 다윈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자유주의가 일종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어떤 뭐냐면 그 이념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런 그 생물학적 개념들이 사회과학과 인간관계에 적용되어 사회적 자연주의를 낳게 하고, 즉 생존 경쟁은 인간 사회에서 적용되며 열등한 자는 도태당하고 생존 정보에 적합한 자가 살아남게 마련이다. 이거는 뭐 민족도 마찬가지죠. 민족도 서로 간의 경쟁하면서 도태된 민족이 있고 그다음 적자생존에서 살아나는 민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자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제국주의 정책을 이제 합리화시키죠. 자, 이러한 주장은 당시 성공을 거두고 있던 부르주아나 자본가의 깊은 강명을 받았다. 자, 이러한 진화론자 영국의 스펜스를 비롯해 그 많은 사회적 다윈주의자들은 이러한 찬이난 이론을 정리하는 편 자선심을 비롯한 이타적 도덕적 감정이 인간의 사회의 경우 진화 과정 최고의 업적에서 존재했다. 그래서 사회적 다윈주의에 보이는 이 모순은 우생학 이론에서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자, 인간 사회에서 부적절하게 무자비하게 도태하기보다는 적자와 적자를 서로 계획적으로 결합시켜서 인종개혁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게 우상학인데,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회적 다윈주의 잔인한 이론이지만 나중에 그 우생학을 통해서 좀 더 온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데, 이 우생학은 나중에 또 잔인한 방법으로 나타나죠. 뭘로? 히틀러가 인육청소를 할 때. 이제는 그냥 적자가 결합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열등 분자들은 어떻게 돼 있어? 다 말소시켜야죠. 그래서 이제 대규모, 학살전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 멘델의 영향을,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제 멘델 법칙도 이제 영향을 주고요. 그 외에 물리학과 화학 같은 것도 이제 발전이 됐고, 이렇게 물리학 화학 있죠?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탐험과 운하를 보면, 이 당시 과학과 교통기관, 또 통신기술의 발달은 지리사회 발견에 미지의 세계는 다양한 관심을 새롭게 자극했다. 19세기 후반에 영국의 전도자 리비스턴이 그리고 미국의 신문사 이쪽을 그의 행적에 쫓은 스탠이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이때 이제 리비스턴이 이제 갔는데 리비스턴이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스탠이 그 기자가 와가지고 그걸 이제 추적해 들어갔는데 서로 만난 거야.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유럽에 알려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 갈 때는 이 아프리카를 지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니에요. 순수한 목적으로 갔는데 문제는 이게 알려지면서 이제 원래 예전에 아프리카는 주로 북아프리카 지역하고 그 해안 지역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내륙까지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륙에 있는 내용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식민지를 이제 뭐냐면 여러 자국주의 국가들에 자극을 준 거야.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이제 아프리카 오지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식민지를 세우고 이렇게 되는데 자, 그 20세기 초에는 미국 화해군이었던 피어리가 세계 3회에 걸쳐 북극을 탐험한 끝에 1909년에 극지에 도달했고 1911년 연말에 뭐 노르웨이 아문센이 남극에 탐험했고 등등 있고요. 그냥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유럽 각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내 하천간에 또는 하천과 바다를 연관 운하를 파는데 대표적인 운하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이제 수에즈 지역의 운하를 만들죠. 그래서 랩세스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 완공했고 이거 예전에 한번 지휘과 공통사회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 이름 이름을 외워주고요. 그 수에즈 운하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영국이 어디로 곧바로 갈 수 있어요. 시마몽을 거치지 않고 이집트 이렇게 곧바로 갈 수 있는 아니 이제 인도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895년에 북해와 발트해를 연결하는 키일 공항이 있었다. 키일 운하. 키일 운하는 저 스코틀랜드 북쪽 지역의 판 운하예요. 자, 그 다음 파나마 운하도 있었죠. 이 파나마 운하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 원래 이 파나마 운하는 왜 개척을 됐느냐면 그 당시 미국의 입장할 때는 미국이 이게 보면 여기가 동부 지역, 여기가 동부 지역이고 이렇게 서부 지역이잖아요. 서부 지역이고 이쪽은 태평양이고 대서양이죠. 근데 여기 아무리 이제 횡단철도를 내도 물류 운송비가 막 장난이 아니야. 그러면 이게 이제 바다로 가는 게 제일 편한데 바다 가면 삥 둘러서 남미 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중간에 그림이 엉망인데 이 중간에 파나마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파나마. 요 지역을 해서 약간 파가지고 태평양에서 태평양 건너가면 상당히 많이 이익이 되는 거야. 미국 입장 때는. 그래서 이 지역을 처음에는 개척을 하려고 이제 했는데 원래 렉세스가 와서 했는데 포기해버렸어요. 이 지역을. 미국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파나마 지역을 그 당시 누가 갖고 있었냐면 그 옆에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콜롬비아가 원래 파나마를 지역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콜롬비아에 요구를 해서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여기 운하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근데 콜롬비아 의회에서 거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또 생각한 게 뭐냐면 그 당시 파나마 지역에 있던 지방 토호들 선동지대 가지고 너희들 뭐냐면 독립시켜줄 테니까 대신에 독립 대가로 이 운하 파나마 운하의 그 개설권을 나한테 달라. 그래갖고 결국에는 파나마 지역의 그 지주들 선동지대에서 파나마를 독립을 시켜버린 거죠. 그 운하를 99년 동안 조차한다고 조차를 해갖고 여기를 이제 운하를 파갖고 여기를 미국에 장악해서 뭐냐면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뭐냐면 장악을 한 거죠.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야. 예. 그래서 파나마 운하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콜롬비아부터 어디를 독립시켰다? 파나마를 독립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천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심 있는 부분 보세요. 뭐 칸트가 있고 헨겔이 있고 그리고 헨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거 좀 봐야 되겠네. 예. 이건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헬겔이 있는데 헬겔의 철학은 논리학, 법철학, 역사철학을 다방면에 걸쳐 있다. 그에 의하면 세계사는 세계 정신이 스스로 나타나는 과정이며 그 과정이 범주법적인 동적인 발전 과정을 설명했다. 즉 역사 발전을 기존의 정태제, 그다음에 안티태제, 이런 정신으로 이제 대립가에서 진태제 성립하는 과정을 봤다. 그래서 이런 범주법적 발전의 개념은 역사의 사회 발전이 이해하는데 새로운 시야를 열어줬으며 마르크스의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해겔 같은 경우에 09년 기출문제에 이 사람이 이제 나와 역사철학 부분이 그래서 보편적 법칙을 제공했다. 보편적 법칙을 제공한 사람은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해겔은 알렉산더 카이샤르, 나폴레옹 등 세계사적인 어떤 영웅을 꼽고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세기 때 독재 체제의 사상적 선구로 해석되지만 그가 생각하는 최종적인 정치적 진퇴제는 어딜까요? 간념화된 자유주의인 프로이센 국가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독일 간념 철학자들은 영국과 프랑스 같은 자유주의 물건을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행동으로 보여줬죠. 근데 그 당시에 독일은 너무 군국주의화되고 좀 보수화됐기 때문에 행동 못해. 얘는 자유주의는 받아들이지만 행동 못하니까 머릿속에 자유주의화 시켜. 그러니까 오늘날 말 내피션, 그러니까 정신승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회를 바꾸지 못하지만 의식을 자유주의화 시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프랑스는 독일과의 꽁트의 실종주의가 일어나죠. 게다가 이제 인간의 인식은 신학적, 형이사학적, 실증적 세 단계에 거쳐. 중세 시대는 신학적인 상황이죠. 모든 신이 지배했어. 형이사학적 뭘까? 계몽주의가 시대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성을 통해 불합리한 걸 계산하면 세상을 진보한다. 이게 검증이 됐어요? 안 되죠. 그냥 하나의 원리, 법칙, 그러니까 자기 신념이야.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뭐냐면 검증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팩트다. 팩트 체크를 하자. 이게 실증주의 단계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영국에서는 이제 벤담의 공리주의 이런 것들 이제 주에서 최대 다수는 최대 행복을 주장하죠. 자, 역사학에서 볼 때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그 역교도에서 많이 나오는 누가 나오죠? 랑케. 그래서 랑케는 과학적 역사학의 발전을 주장하고 그리고 랑케 역사가의 주관이나 시대의 편견을 배제하고 엄밀한 사료 비판을 통해서 본래 어떤 것이 있는 걸 객관적으로 밝힌 학문이 역사 연구의 인물하고 주장했다. 요거는 낭만주의 영향을 받죠. 민족주의하고. 요 부분은 제가 이제 역전할 때 얘기를 했으니까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서 이제 등장한 게 역사학파예요. 역사학파. 역사학파는 역사학뿐만의 경제학, 법학 이런 다 정리. 그래서 독일의 역사학파의 특징이 뭐냐? 그 개별적인 사실의 특성을 관계. 그래서 경제학이나 뭐 경제나 법이나 역사나 정치나 다 개별적인 특정한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보편적인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당시 경제 같은 경우는 영국 같은 경우는 자유무역이 보편적이다 그랬죠. 근데 이걸 거부하고 그 뭐냐면 역사학파 경제학자들은 뭘 강조해? 독일의 특수한 상황을 강조하면서 개별적인 상황을 강조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죠. 이 역사학파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역사학파는 또 랑케에 영향을 줘요. 랑케의 개별성 강조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줬다. 자, 문학 부분에서는 낭만주의, 사실 자연주의가 있는데 요건 좀 정리하면서 이제 볼게요. 이거는 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19세기 문학사조예요. 자, 먼저 앞에서 이제 18세기 전에 이제 고전주의가 있었죠. 계몽을 강조하는 그때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고 계몽주의가 너무 이성을 강조하니까 이 반발해서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다 하면서 나타난 게 낭만주의고요. 낭만주의 헛소리 해야 되니까 산업혁명의 현실을 받아. 그래서 사실 그대로 무슨 사실주의. 사실주의에다 자연주의 기법을 만드는 게 자연주의야. 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요 특징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낭만주의는 이제 고전주의 구격과 형식에 치우친 계몽사상이 이성의 지나치게 너무 중요시하는 반발. 인간은 원래 감정과 정서를 중요시한다. 직관을 강조하고 그다음 민족주의와 결합돼 있죠. 낭만주의는 항상 이제 근대가 이성이 지배한 사회인 반면에 중세는 뭐가? 낭만이 지배하는 감성이 지배한 사회다. 그래서 이 낭만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중세 철학가들이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항상 어디를 연구해? 중세를 연구하게 돼. 그러면서 낭만주의가 역사학에도 영향을 줬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랑케 역사학에 영향을 줬다. 대표적인 사람 기억을 좀 하나씩 해두겠죠. 뭐 하이네, 위고, 어주워스, 바이런 이런 것도 있고 사실주의라는 것은 너무 낭만주의가 비현실적이다. 19세기 중요부에 이제 어떤 사회 형상, 뭐 산업혁명이 일어난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것들을 그대로 모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사실주의가 나요. 그래서 사실주의가 나중에 자연주의에 영향을 주죠. 자연주의 뭐냐면 자, 사실주의는 인간과 사회 형식 그냥 그대로 묘사를 해. 근데 이제 자연주의는 사실적 묘사뿐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작가의 인간과가 인생관을 추구하고 그다음 자연과학적 수법을 또 사용해서 현실을 이제 뭐냐면 대안을 제시하죠. 그리고 산업혁명 초에 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단순히 묘사가 아니라 거기에 감정을 표현하고 생각을 표현하고 내가 왜 계획을 단행했는가 뭔가 자연주의 기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연주의 기법은 이제 의사가 이제 병을 진단하면 진단하면 안 되죠. 뭐예요? 고쳐야 될 거냐.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주의다. 그래서 에미줄레 묵노주점, 에미줄레는 되게 유명하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고전주의 이렇게 특징들을 파악을 해두시고 그다음 중요한 작가들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관련된 기출문제 한번 언급돼 있었어요. 이 부분이.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 문학 부분에 이게 있어요. 이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그래서 주요 작가들 낭만주의 작가가 누구고 뭐하고 그냥 눈에 발라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거 가지고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 자, 그다음 미술 음악을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다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유럽의 현대사 제국주의 시대 넘어갈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